(1981년) 프랑스와 미테랑이라고 하는 사회당 정부에 의해서 지방 분권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풀어나가는, 프랑스가 지방 분권화를 아주 근본적으로 개혁하게 되는, 국가개혁을 그렇게 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프랑스가 상당히 집권화된 국가가 이제 분권화된 국가로 바꿔지고, 그 다음에 2003년에 우리가 자크 시락이 얘기하는 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를 좀 더 분권화된 국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정말 자치분권 정책은 대륙계 국가의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국가 중심의 논리와 강했던 것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방 주민들의 힘을 끌어올려서 지방의회를 살려서 이것이 균형화된 작업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소산이 프랑스의 자치분권 정책의 내용이 아니었겠는가. 그것은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하즈용이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 중간자치 데파르트먼,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꼬민, 여기에 이제 의회를 다 두는 거잖아요. 그러한 지방의회를 두어서 국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도의회, 그러니까 이 지역 대표 중에 대표가 다시 상원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국정에 가서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는 거죠. 자기 지역의 문제를 소상하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이것이 상원제도다 이거예요. 세나라고 하는, 굉장히 나라를 강력하게, 단일하게, 중앙 집권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나 지롱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프랑스를 연방제적인 국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는 지방 분산 이론이라고 하는, 분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산이. 분권은 결정권을 지방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율과 책임화해서 일을 처리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지방에. 그러나 지방 분산은 뭐예요?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그대로 위치 이동만 시키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지방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서 만들어져 있는 정치적 분권,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여전히 국가의 도지사라고 하는, 국가의 대표가 그 승인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게끔 하는 중앙 집권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것이 그 입법권. 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현재의 22조 단서죠. 이것 때문에 지방이 그 많은 정책을 입법할 조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그 독소 조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를 않았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주민의 권리나 의무부가 벌칙을 정하기 위해서 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심지어 독일 초대 대통령인 테오도르 호이스 같은 분은 이 풀뿌리 자치는 국가보다 중요하다, 이럴 정도로 그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개로 아마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주권재민에 근거한 그 지방자치 혹은 지방분권의 접근을 명시화했다는 거. 그래서 이 표현은 아무래도 주민참여라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다양한데 그 다양성을 그대로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생산 전달 체계와 연동시킬 수 있는 기관 구성 다양화는 못 담고 있다는 것이 못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뭐니 해도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의의는 아무래도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배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막판까지 그 조율이 되었습니다마는 결국 최종적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기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1년이 채 안 된 1949년 7월 4일 날 건국이념을 담아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2기 그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민주화 운동과 신공공관리 방식을 이제 때마침 모든 공공 분야의 기업의 경영 철학 같은 것들이 이제 녹아나기 시작하는데 공공 분야도 비용의 어떤 효율화, 그 다음에 그 효과의 극대화라는 어떤 공공관리의 새로운 철학이 대두되면서 민주주의하고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 이념이 지방자치법에도 이제 녹아들기 시작을 하게 되죠. 2007년 그 4차 전부 개정이 있게 되는데 2007년도 5월 11일에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갖는 의미는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 혁신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같은 궤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5기인 작년도 2020년도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의한 그 다음 세대의 지방자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분권적 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도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도에서 시군구로 주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특별시, 광역시가 자치구에 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또 시군 조정교부금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 2020년 전부 개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136조의 조항 신설입니다. 지방재정의 조정이라고 하는 명칭이 달려 있고 국가와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 간의 재정조정이 가장 핵심이다. (137조의) 재정운용의 어떤 원칙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지방재정하면 항상 건전성 얘기하는데 저도 지방재정을 보는데 뭐가 건전한 것인지 번역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거냐, 그럼 뭐는 건강하지 않은 거냐, 이 부분을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규정에서는 수지균형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라. 그래서 균형 예산, 즉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수입과 지출이 같은 금액으로 적자 예산이나 흑자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 또한 이거 더하기 아마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도 건전재정 운영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